세 번째,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간디 얘기했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동심 파괴, 상식 아니, 파괴를 해보자는. 제목에 성인 방송이라고 써. 난 성인 방송을 한 적이 없는데. 성인들을 위한 방송이잖아. 왜냐면 우리 성인들이 사실 역사적인 이런 부분에서 제일 많이 속았어요, 사실. 진짜 억울로. 너무 몰랐잖아. 제대로 낚았어. 사람들 맞아. 너무 깜짝 놀랐어. 억울로. 제목을 왜 그렇게 달아요? 그래도 내용이 야하지 않다고 비난하시는 분 없었습니다. 성인들의 동심 파괴. 붙여서 들으셔야 돼요. 성인들의 동심 파괴 방송이에요. 아니 BTS 편에서도 보미가 열폭했다고 제목을 단 거에 무슨 열폭이에요. 그만하면 열폭이야. 네, 여러분 진짜 억울합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목에 낚이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하라고 저한테 소스를 던져주셨어요. 네. Why? 왜? 사실 이게 프랑스 혁명이 뭐 오늘날 시민 혁명의 대표격처럼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제 공화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네.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혁명이다라고 하는 오명이 많습니다. 오명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오명인 게요. 네.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서민들을 위한 어떠한 개혁 조치도 없었고요. 나중에 나폴레옹이 와서 이 혁명을 다 뒤엎습니다. 네, 뒤엎죠. 네, 왕정을 복구를 시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프랑스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네들이 정치하는 애들이 뿌려낸 얘기고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로 변질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훨씬 더 커졌거든요. 그리고 이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국가가 또한 미국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그래서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프랑스 혁명의 내용을 알고 보면 네. 사실은 일부 기득권들의 왕권에 대한 권위 찬탄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서민층들의 핍박에 대한 시선 돌리기 용도로 일어났던 게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이다라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관련된 몇몇 가지 얘기들을 한번 다 여러분들과 좀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골랐습니다. 네, 프랑스 혁명 우리가 흔히 이제 역사를 배울 때 연도를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1789예요. 프랑스 혁명은. 예, 1789년에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를 외우기 하거든요. 쉽네. 예, 1789입니다. 외우기 네. 쉽지만 항상 틀려. 자, 그러면 종교개혁은 몇 년? 난 숫자 약해. 근데 이거보단 오래됐어. 순서는 아는데 연도를 말하면 곤란하지. 예, 1521년이죠. 예. 자, 고 1789년 프랑스 혁명. 사실은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의 딱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바스티유 감옥. 이제 징격 사건, 습격 사건. 그 이전에 프랑스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당시 이 프랑스의 신분제가 어땠냐면은 일단 왕과 왕의 가족 밑에 크게 3개의 신분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3부회를 구성하게 되는 건데 프랑스 사람들은 3등급으로 구분이 그렇죠. 돼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제1신분이 기도하는 자. 성직자, 수도자 계층이죠. 약 1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0.8%에서 1% 미만을 차지하는 이들은 하지만 경작 가능한 토지의 10%를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 11조는 굉장히 의무였습니다. 11조와 수도원 토지로부터 나오는 세수 등 수입원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주교 정도가 되면 당시 프랑스 예산과 맞먹는 연수입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주교라고 하면 그 일부 지역에 우리가 말하면 그러니까 충청도 교구장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 예산에 맞먹는 사유재산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부자였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신분은 싸우는 자입니다. 귀족인데 약 35만 명. 토지의 2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까 성직자들도 세금에서는 제외됩니다. 면세 대상입니다. 성직을 포함한 고위직을 다 독점하는 계급이 바로 이 귀족 계급입니다. 근데 이 귀족도 나뉩니다. 혈통 귀족, 그러니까 아주 역사가 오래된 원래부터 귀족이었던 대검 귀족하고 뒤늦게 왕이
이 대검 귀족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행정 권한을, 그러니까 행정부라든지 또는 사법부 같은데 임용을 해가지고 귀족 자기를 준 법복 귀족. 벼슬아치지, 벼슬아치. 그렇죠. 조선조로 말하면. 그렇게 나뉩니다. 예. 자, 그리고 제3신부는 일하는 자입니다. 약 98%의 프랑스 국민들이 여기에 속했는데요. 당시에 2,7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11조와 그리고 영주한테 내야 되는 토지세 있죠. 그거와 국왕에게 내는 세금. 삼중고를 겪고 있던 가장 불행한 계급입니다. 이게 98%의 농민은 다 소작농이었고요. 아까 얘기한 그 1, 2 신분의 전체 퍼센테이지, 왕과 귀족과 그 식솔들을 다 합쳐서 한 20%가 좀 못 되는 이들이 전체 토지에 대한 그 모든 그 경작권과 소유권을 쥐고 있으면서 이걸 통해 갖고 하청,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그 소작을 주고 거기에서 절반을 뜯어갔어요. 그 절반의 수익에서 다시 삼중고의 세금을 다 내고 나면 이 국민들이 먹고 살 게 없었던 거죠. 먹고 살 게 없어서 사실은 이제 왜 밀레의 이삭줍기라는 그림 아마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렇게 내고 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줄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딱 일어날 즈음 되면 그 이삭도 못 죽게 해요. 그것마저도 못 죽게 할 정도로. 명분은 그러니까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압박을 내 하는 거예요. 거니까. 네. 교회 거고 영주 건데 니들이 왜 이삭을 도둑질해 가? 그러니까 그것도 절도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레의 이삭 죽기 정말 뭐 여기저기 다 붙어 있는데 미술책에서도 봤는데 저는 그거 볼 때 왜 막 설명에 목가적 풍경 어쩌고 좀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만종이라 그러죠. 밀레의 만종. 너무 슬픈 거죠. 그 상황이 너무 슬픈 그러네. 거죠. 그 이삭죽기 그 그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화된 느낌도 있네요. 그리고 그게 이삭 줍기가 아니고 그 이삭 죽는 여인들 옆에 조그만 바구니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의 시신이고 그걸 있어요. 파묻으러 온 그 엄마들의 그 어떤 땅을 파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해설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바구니 안에 죽은 아이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게다가 지방의 농민들은요 부역까지 했어요. 동원되는 부역 있잖아요. 그 성준의 집 마당 쌓고 네. 담벽 쌓고 이런 데 또 불려나가서 부역까지 했던 거죠. 그럼 요 시기에 그 당시 조선에 있었던 하층민들 생활하고 비슷해요, 사실. 네. 저 얼마 전에 그 SNS에서 어떤 걸 봤냐면은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가게에 취업을 했는데 사장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시래요. 그래서 자기 월급에서 11조를 떼고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크리스찬도 아니고 그 11조를 도대체 왜 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부당하지 않냐고 썼는데 사람들이 다 경악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행정의 경우 호적 업무라든지 교육 뭐 이런 것들 또 사망신고라든지 결혼의식 같은 걸 다 가톨릭 교회가 담당을 하거든요. 이 대가로 11조를 징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시켜주고 장례식 해주고 뭐 아이 태어나면 인구 등록해주고 이런 거를 관공서가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받아서 했으니까. 네. 아니, 그리고 세금을 뜯었으니까 이게 네. 말이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지금 이 SNS 소식이 더 더 충격적이어가지고. 이 21세기 이 개화된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뭐 하긴 광화문에 모이기도 하는데 뭐. 와 진짜. 예, 뭐 그럴 수 있네요. 예.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민들이 낼 수 있는 세금은 점점 줄어들고요. 서민들이 세금을 안 내고 그냥 백수로 사는 게 낫겠다. 낸장. 그냥 거지로 살란다라고 이제 노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느는 거예요. 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살기 힘들어지거든. 그치, 노동을 해서 죽으나. 그냥 굶어 굶어 죽으나 죽으나. 똑같은 상황인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왕이 좀 그 세수가 안 거치니까 이게 힘들잖아. 근데 귀족들한테 돈을 못 걷는데 그렇죠. 서민들한테 더 돈을 못 걷을 상황이 되니까 야 귀족들아 돈 좀 내볼래?라고 얘기하는 이제 제안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얘들이 빡쳐가지고 왜 우리가 그러니까 돈을 내야 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극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당시 왜 그러면 프랑스 왕실에는 돈이 없었냐면은 사실은 뭐 이런 그 사회적 상황도 있었지만 문제는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전쟁 여기저기 잘 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전쟁 비용을 다 전쟁마다 가서 꼈어요. 예. 싸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게다가 문제는 이 돈을 다 빌려서 충당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여러 번 배째 이걸 여러 번 한 거예요. 여러 번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프랑스 왕실이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딱 그 시대가 영국에서는 1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 높아가지고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이제 국고를 채운단 말이죠. 근데 프랑스는 채권이 안 팔려. 채권을 이렇게 발행을 해도 안 사가요. 신용이 없어요. 신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채권을 직접적으로 팔아먹을 연구를 합니다. 아, 이게 양아치 같아. 그럼 우리나라 똑같이 했는데 양반 제도를 사고 팔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매간 매직을 하는 거죠. 네. 귀족을 사고 팔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태양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태양왕이냐면 본인의 왕권이 가장 강했을 때거든요. 어떻게 누구에 비해서 강했다? 귀족들을 상대로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발휘하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쓰냐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귀족들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르주아들한테 이걸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 중에도 뭐 돈을 좀 벌었던 장사를 해가지고 무역을 해서 돈을 벌거나 산업혁명 초기였으니까 이런 산업혁명 때에 이제 상공업을 처음에 도입을 해갖고 돈을 벌었던 부자들한테 귀족의 자기를 팔기 시작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루이 15세 때는 귀족의 비율이 무려 전체 인구의 3%에 달하게 되는데 이 당시 영국의 귀족은 0.1%에 불과했거든. 그래서 이 귀족들이 다 이제 그 부르조아 귀족들이 이 쉽게 말하면 이제 다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3% 비율까지 숫자를 확 늘립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이제 한 50만 명 가까이 된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귀족을 못 팔게끔 사다리를 걷어차버리죠.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를 제안을 합니다. 왕한테. 이제부터 앞으로는 의회를 만들어서 의회가 결정하는 방식대로 갑시다. 영국처럼요. 네. 이렇게. 우리도 영국처럼 민주적인 의회를 구성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르주아 귀족들이 지네가 귀족이면서 귀족이 되자마자 의회 구성을 제안을 하고 이 의회 구성에 있어서 이제 얘네들은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그 다른 귀족들을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귀족 20%가 안 되는데 투표권을 3단계로 나눈 거예요. 왕족, 귀족, 서민들 했는데 이 서민들한테 줘야 될 투표권들을 동등하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쉽게 말해서 비중을 자기들 걸로 제일 많이 늘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귀족들 300명이 가진 표는 2,700만이 가진 이 평민들 표보다 더 많게끔 대의원 제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국회의원 제도를. 그래서 의회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토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에 수십 년에 걸친 징세권이 이미 징세 청부업자들한테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루이 16세로 가면은 국가 예산의 반 이상이 이 빚을 갚는데 선대 왕들이 쓴 빚을 갚는데 사용이 될 정도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미 뭐 산업혁명이 시작해서 막 발전하는 영국하고 완전 다른 영국과 모든 면에서 뒤처진 사회 시스템을 가진 상황이 프랑스였다. 아까 양아치였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프랑스의 별명이 유럽 내에서 그거거든요. 유럽의 양아치. 예, 깡패, 양아치. 이게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프랑스 지들은 우린 문화민족이야 이러지만 실제로 다른 유럽 국가에서 프랑스를 볼 때는 양아치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송작가 TV 협찬 광고 방송이 시작됩니다. 사실 제가 자동차 매니아잖아요. 이 앰피어 부스터를 좀 적극적으로 밀고 싶어요. 요거 두 개를 이제 한 세트로 해서 배송을 해드리는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이게 노후된 차들 15만 킬로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라든지 연비 개선되는 게 바로 보여요. 엔진 소리 자체가 변한다니까. 이런 대단한 효과를 가진 제품을 제가 선정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앰프어 부스터를 넣었다가 자동차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대상물 보험이 들어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3억이라고 해요. 실제는 1억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잘못했네. 통작가 덕분에 대상물 보험 가액이 3억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보험은 15년 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타간 사람이 없다니까. LPG 차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수소차는 안 됩니다. 요거 한 개를 연료 한 번 넣을 때 넣으시고요. 2회차 정도 연속으로 넣으시면 한 3, 4천 킬로 한 달 정도 타시는 데는 연비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 차도 넣어도 되나요? 예. 당연히 넣어도 돼요. 직수입한 모리스라고 하는 미국 정품이고요.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에서 인정을 받고 사용되고 있다는 면에서 더욱 믿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소기업 하나를 살려서 키워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제품으로 강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산수몰 검색을 하시거나 02-931-28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기존에 있는 귀족 말고 신분을 사갖고 성공한 귀족들이 자꾸 왕권에 대한 도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권력을 나눕시다, 의회로 옮깁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그걸 주도적인 역할을 할 테니까 당신은 좀 양보를 하세요라고 하는데 왕이 양보를 하겠습니까? 그 양보를 못 받아내게 되니까 처음에는 시위를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그 루이 16세가 이제 이것들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얘들을 해산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죠. 네. 루이 16세가 누구냐면 마리 앙뚜아네트 남편. 예. 주로 이제 베르사유 궁전에서 머물렀거든요. 파리를 좀 비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미 행정부라든지 사법부의 90%가 부르주아 계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귀족들이 의원직과 지방 관료직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왕은 명목적으로만 존재했었던 그렇죠. 건데 루이 16세 아버지가 베르사유 궁전 지으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고가 힘들어지니까 재정 부담은 국민들한테 계속 가서 국민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 루이 16세는 그런 국민들의 상황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부르주아 계급들이 언론 프레이를 막 합니다. 왕이 사치를 맞아. 부리고 왕비가 무슨 뭐 서민이 굶고 있다는데 옛날 지금이나 가짜뉴스 가짜뉴스. 가짜 뉴스를 뿌려갖고 아이 뭐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등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온갖 가짜 뉴스를 가지고 시민들을 분노하게끔 상황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갖고 무기를 탈취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제일 큰 사기예요. 이 모든 혁명 중에. 네.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1789년 7월 14일 분노한 파리 시민들은 국왕의 군대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여 본격적으로 프랑스 혁명이 시작이 된다. 바스티유 감옥은 파리의 요새로 무기와 탄약을 저장하고 있었고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개구란 거죠. 그렇죠. 바스티유 감옥에는 실제 수감자가 2명밖에 없었어요. 이 감옥 전체.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무기라든지 뭐 시민들이 탈취해서 봉기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무장을 할 수 있을 만한 무기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를 함락을 해갖고 시민들이 무장을 하고 그 무장한 시민들이 왕을 끌어내려갖고 처형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일련적인 물리적인 과정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귀족 세력들의 앞잡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들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들이 이 국가적인 어떤 그 마지막 통제를 가하려고 했던 왕이 강제 물리력을 쓰려고 하니까 그 왕을 처치하기 위해서 반란의 이름으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뭐 시민 봉기라고 하는 역사적인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지. 그 사건하고 실제 이 시민 봉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스티유 사실 습격 사건이 가짜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프랑스 혁명에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차마 프랑스에서도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바스티유 감옥은 사라졌고요. 그 자리에는 파리 국립 오페라의 소속 오페라 하우스 중에서 하나인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이 1989년 혁명 200주년 기념일 전날인 7월 13일에 개관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문제 같은데요? 이거 세계사 시간이 이렇게 배우는데? 네, 잘못 배웠어요. 그쵸? 네. 그래서 마치 이걸 이제 시민혁명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촛불혁명이 뭐 프랑스 대혁명에 비교할 만한 뭐 혁명이라고 하는데 전혀 달라요. 이 성격이. 이거는 내란입니다. 사실 이 프랑스 대혁명은. 부르주아나 당시 자본가 계급들에 의한 일종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그 혁명이었고 이 혁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뭐 시민 계급을 위한 어떤 뭐 국민들을 위한 개혁 조치 같은 아니요. 거는 일절 없었어요. 공포 정치만 있었죠. 오히려 그런 저 혁명을 반란으로 규정을 했을 테니까 그런 반란 세력으로 꽂히게 된 반대편의 어떤 토종 귀족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숙청당했고요. 얘네들은 말 그대로 자본과 계급의 이득을 위한 사회 구조를 이걸 완전하게 바꿔나갔어요. 한 가지 좋은 건 뭐냐? 그 덕분에 프랑스의 근대화가 빠르게 이루어진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법령을 지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영국처럼 산업혁명 끌어들이고 해외로 내보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일종의 이제 프랑스산 자금 투자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거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지배적으로 관리했던 게 그 당시에 유대 자본 은행가들 그리고 영국에서 활약했던 초기에 등장했었던 자본가 계급들이었던 거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에 건너가 갖고 미국 안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을 근대화를 시켜요. 그 근대화를 시키는 과정 중에 영국하고 알력이 일어나서 미국이 독립하게 된 독립전쟁이 일어난 건데 그 독립전쟁에 자금을 대고 그 배후를 했던 게 프랑스고 그 프랑스의 배후가 이 세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철저한 프랑스 자본주의 세력의 어떤 그 원조와 뒷조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고 이 세력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갖고 남북 전쟁을 일으키고 뭐 흑인 노예 관련된 뭐 이런 것도 앞으로 다뤄보겠습니다만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과정에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역사적 전제와 명분으로 깔고 있지만 그 대혁명의 정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주아가 잘못했네. 그래서 잘못했다. 이 당시에 사실 가장 이제 억울한 사람이 마리 앙뚜아네트거든요. 그렇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검소한 편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았냐면 오스트리아 출신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랑 프랑스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왜냐면 선대 아버지 때 전쟁에서 오스트리아가 졌어요. 그래서 그 공주가 사실은 16세한테 볼모처럼 끌려와서 시집을 온 거야. 그때 되게 비참한 상태였잖아요, 오스트리아가.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그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경지대에서 발가벗고 걸어서 국경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그 시집은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는 아무것도 안 갖고 간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왕비가 알몸으로 국경을 건넜다니까. 그리고 프랑스의 왕비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궁정 안에서 뭐 권력을 탐하든가 사치를 탐할 수 있는 위치나 어떤 그런 게 전혀 안 됐어. 볼모였다니까 단순하게. 그리고 일단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문화가 너무 달라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10대 때 시집을 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는. 그러니까 첫 출산 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볼 수 있었대요. 왕비의 출산 때는. 왜냐하면 아이 바꿔치기 하는 거를 감시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충격이었고.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 프랑스 왕실의 문화에 굉장히 좀 적응을 못해서 좀 힘들어하는. 그게 원래 왕실 문화예요? 네. 그렇지. 왜냐하면 왕자들을 워낙 바꿔치기를 많이 하고 하니까. 막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감시한다는 방향으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8년 왕비들을 귀족 부인네들이 결코 말하자면 우러러 보질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도 없고 말도 잘 안 통하고 핫도 어릴 때 왔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야. 아까 여기 자꾸 얘기하는데 미국 전쟁할 때 뭐 독립전쟁할 때 프랑스 왕정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만든 공화정이 나중에 나폴레옹에서 왕정으로 복고된다니까. 그래서 그 왕정 상태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 프랑스 대혁명은 사실상 얻은 게 하나도 없는 혁명인 거야. 근데 이게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의 가장 뭐 바이블, 뭐 원조, 뭐 이런 식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독립 전쟁 당시 프랑스는 아직 왕정이었다고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 독립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부르주아 계급들, 그렇죠. 네, 그 계급들이었다고요. 그리고 네. 그들이 지속적으로 자금을 댔고 나중에는 이제 남북 전쟁 일어났을 때 남북 전쟁 일어나던 시기까지 이 어떤 그 영향들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에 자생하기 시작한 토종 자본 계급들, 그러니까 뭐 철도 회사라든지 그 당시에 뭐 은행이라든지 석유회사 같은 거를 차려갖고 미국에 거부가 됐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국과 프랑스를 통해서 건너간 자본가들이었고 그들이 주최하는 자유에 대한 정신의 기본 바이블이 프랑스 대혁명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에서 어떤 그 미국의 그 역사적인 연관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어서 보내게 됐던 거예요. 아무튼 마리 앙뚜아네트와 관련해 가지고도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도 네. 지금 댓글에 언급이 되는데 없었어. 네. 네, 그 목걸이를 사는데 엄청난 돈을 썼다라고 하는 것도 가짜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정말 많은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 거기에 현혹된 많은 시민들이 이용당했고, 예. 근데 이게 역사를 왜 알아야 되냐면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어떤 세력들이 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그 가짜 뉴스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때는 그 지들끼리 알아서 찌라시를 뿌렸다면 지금은 대놓고 우리나라는 언론들이 가짜뉴스 생산하잖아요. 이 언론들의 생태는 옛날 일제 강점 시기에 살아남은 언론들의 후예잖아요. 그들이 결코 개과천선해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언론으로 개종된 적이 없다니까. 그들은 아직도 그 뿌리를 그대로 받아서 내려오고 있는 이 외부의 언론들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근데 최소한 근데 줄리안 그런 분한테는 하지 맙시다. 맞아요. 네. 진짜. 조선일보가 이거 줄리안이 완전 붕괴하면서 인터뷰했던데. 진짜 그러지 네. 맙시다. 이게 무슨 창피해요. 이제 수치스러워.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언론을 비난하고 있고 네.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지식인들 중에 이러한 비난에 나서는 사람들은 유시민 작가 정도밖에 없다는 게 이게 참 큰 문제인 거고요. 자꾸 이제 그 시민혁명가에서 동학혁명이 세계 최초다. 또는 정말 피 흘리지 않는 무혈혁명, 우리 촛불혁명이 최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게 최초고 그게 뭐 의미를 가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에 있는 이러한 혁명을 만들고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국민들의 어떤 그 의식? 이거는 한민족한테만 존재하는 의식인 거예요. 이 한민족의 이러한 의식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는 언제 한번 시간 되면 또 특강을 준비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우리의 배달 민족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있었던 애민 의식, 홍익 인간의 정신이 결국은 나중에 민주주의로 발언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됐다는 거를 저는 주 원인으로 삼고 싶어요. 많은 그 사상들과 주의가 있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니즈민이 뭐가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사실 만들어진 게 불과 400년, 500년이 다 안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치 이념이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종교에 의해서 지배받았거든요. 그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지배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들을 좀 더 쉽게 통치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던 자들인 거고 그러한 종교주의자들이 종교로 더 이상 해봐서 안 되다 보니까 정치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은 언제나 소수의 자본가 세력이었고 그들의 목적은 공익이 아니에요.
자신들 기득권에 대한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인 선진화나 지금 시민의식 혁명 같은 거는 다른 나라 국가 사람들이 보기엔 깜짝 놀랄 만한 업적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를 존경하는 겁니다. 그들이. 결코 다른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상황이라고. 예, 제가 국제 정치를 공부하면 할수록 참 대한민국 대단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민중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는 대중하고 민중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은 군중 심리 뭐 이래가지고 뭐 휩쓸리는 존재, 굉장히 자기 어떤 의지 없이 휩쓸리는 존재라면 민중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중이라는 말보다 저는 민중이라는 말을 쓰기를 더 좋아하고 또 그런 민중으로 살아가기를 굉장히 원하고 지금의 우리 시민들이 민중이기를 강력히 원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스스로 얼마만큼 내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자기 반성적 삶이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거. 예. 남 손가락질, 남 비판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 원하나님이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으니까 저도 살짝 사족을 좀 보태자면 그 민주정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요. 이거를 패를 구분해서 하는 의견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가 모이고 시민혁명 부대가 모인다고 하면 그거는 두 가지의 다른 사상을 가진 단체의 충돌이라고밖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갈등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민주이고 국민이고 민족인 겁니다. 그러한 의견의 경쟁 속에서도 그 안에서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공통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서 최대한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100%를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게 민주주의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의 길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지금의 올바르지 않은 부정한 것들을 국민들이 일어나서 바른 것으로 바꿔오는 혁명을 여러 차례 만들어낸 민족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잘해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이런 대한민국 어떤 국민들의 자질이 프랑스나 미국의 민주주의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난 민족이고 그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권한들을 슬기롭게 헤쳐왔다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프랑스 대혁명 따위는 앞으로 잊어버리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린 촛불 시민이거든요. 그럼요. 더 위대한 촛불 시민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